고도 성장을 했는데 그 고도 성장의 그 내용을 대강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이승만의 시대와 어떠한 연관을 갖는가 그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제가 작년에 출간한 그 책 한국경제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게 뭐예요? 그 책에 제 11장 대질주라는 그 장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축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알기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관심 있는 분은 제 책 한국경제사 제2권의 11장 대질주란 게 고도성장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그 유인물로 이렇게 제가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좀 쉬고 토론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을 봐주시죠. 그래서 이 한국 경제는 1963년부터 이 고도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63년부터 97년 연말에 소위 IMF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죠. 그 34년간 연평균 9.1%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직은 세계 신기록이 아닐까 싶은데 중국 경제는 아마 그렇지는 못하겠죠. 중국 경제도 10% 이상 고도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6%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34년간 이런 식으로 9%까지 성장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한국 경제는 뭔가 특별한 성취를 이루었어요.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특별한 성취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한국인이 물론 잘나서 그렇게 그런 특별한 성취를 이룬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같은 기간에 세계 경제도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특별한 성취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는 연평균 3.9% 성장했어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연평균 3, 4% 이렇게 한 50년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인류 경제사에서 있어본 일이 없습니다. 없다. 그죠? 영국의 산업혁명이 그 18세기 말 19세기 최초에 일어났는데 그 산업혁명의 연평균 영국 성장률이 1 내지 2%예요. 그전에는 성장이라는 걸 몰랐는데 1, 2%라도 계속 해마다 성장하니까 뭔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와서 보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왜 산업혁명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20세기 후반에 들어가지고 세계 전체가 한 연평균 4%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기술 혁신이죠.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정보통신혁명이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계속 그냥 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것이 그거 하나고 따라서 고생산성이 그죠? 이전의 인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높은 수준의 생산성이 있게 되고 높은 수준의 생산성이 있게 되니까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이 지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계급 투쟁이 종식했습니다. 지금 노동자 혁명하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노동단체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잘 없습니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고 하던 이 막스의 그 구호도 이미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임금을 받고 잘 사는데 무슨 혁명을 합니까? 네. 그 다음에는 고임금을 받으니까 또 대시장이 성립해요. 매스 컨섬션, 대량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또 대량의 생산이 가능하고 대량의 생산이 가능하니까 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다가 또 고기술 혁신이 있게 되고 하니까 이게 하나의 큰 어떤
순환을 이루면서 이렇게 세계 각국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노동자들도 단순한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 지식 노동자로 변하는 이러한 큰 변화가 지난 50년간 있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변화를 이끈 또 하나의 큰 원인이 있다면 세계 자유무역이에요.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도 한 6배 빠른 속도로 세계 무역이 성장해요. 세계 무역이 성장. 그래서 IMF 가트 체제라 해서 세계 무역이 이렇게 자유무역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만든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영구 평화를 내걸었죠. 영구 평화를 내걸고 정치적으로는 국제연합을 만들면서 경제적으로는 IMF 가트 체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그 미국의 책임이 상당히 커요. 미국의 책임이 상당히 커요. 미국이 세계 중심국가가 중심국가로 역할하지 않을 때 세계에 어떤 불행이 닥친다는 것을 세계 대공황과 2차 대전 때 잘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은 전후 세계는 미국이 책임진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입장에서 IMF라는 국제금융기구 통화기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가트라는 무역기구를 만들어서 지금은 WTO죠. 세계 각국이 이제 자유통상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무역이 부쩍 성장을 하는데 이 전후 이전 시대와 볼 수 없는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선진국이 후진국으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선진국은 45년 이전의 선진국은 소위 제국주의 국가들은 후진국으로부터 농산물, 식량이나 또는 각종 광산물 또는 공업원료, 면화 이런 것들을 수입을 했습니다. 후진국은 어디까지나 농업국으로서 또는 광업 국가로서 제국주의에게 수탈을 당하는 그러한 싼값으로 원료나 식량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강요받았어요.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배를 했는데 이 경제가 고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제품, 이 어류나 신발이나 이런 목 제품이나 이런 만들 노동력이 없어져요. 가방, 가발 그러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런 노동 집약적 그 경공업 제품은 후진국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선진국이 이렇게 산업 구조가 고도 성장에 따라서 고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전쟁 초기부터 1940년 초기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 전에 일본 경제는 미국에 대해서 생사를 수출했어요. 일본의 미국 수출의 3분의 2는 생사입니다. 그러나 전후가 되면은 미국 시장이 수요하는 각종 잡제품들, 노동집약적 건강 제품들 이런 것들을 일본이 수출하지. 이런 식으로 선진국이 후진국의 공산품을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초기 시장은 일본이 장악했어요. 일본이 그래도 공업국가니까. 그러다가 일본마저 1950년대 후반부터 고도 성장을 시작하면서 중화학공업으로 나아가니까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그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을 특히 미국 시장이나 선진국 시장에 공급하는 그 역할이 국제적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후진국이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은 무한히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시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게 1960년대부터입니다. 60년대부터. 50년대에는 불행하게도 그런 시장이 없었어요. 한국 경제가 아무리 날고 뛰고 길라 해도 50년대는 고도 성장을 할 시장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60년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새로운 세계 시장이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장이 열리고 있었고 마침 때 맞추어서 한국에서는 그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는 정치 권력이 들어섰다. 그렇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정치 세력의 교체입니다. 61년 5월 15일 군사혁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50년대에 걸쳐서 내각 책임제 정부를 내걸고 이승만과 근본주의적 대립을 해온 정치 세력이 몰락을 했다. 그리고 이 군사정부는 1962년 12월에 제5차 헌법 개정을 해서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승만의 선택은 역설적으로 그의 하야 후에야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 등 이승만의 권위주의 정치가 각인한 국가 정체성을 충실히 계승했습니다. 박정희는 한 번도 전임 이승만 정부를 높게 평가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좀 뭔가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잘못한 것을 몇 개 꼽으라면은 역사를 단절시킨 것, 이건 좀 잘못했습니다. 항상 전임자를 높게 우대하고 평가해주고 전임자의 잘한 것은 덜어내주고 잘못된 것은 조금 이렇게 변명해주고 감춰주고 이렇게 해야 정통의 연속성이 나라의 정치성의 연속성이 이어지는데 그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이지만은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정치적 유산을 담뿍 개성을 했습니다. 나라의 정부 형태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를 두고 48년 그때부터 무한한 정쟁이 이루어졌다는 걸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몇 차례 그냥 개헌을 하고 말이죠. 타협해서 발췌 개헌안을 내고 그랬습니다. 어떤 정부의 형태를 가져갈 것에 대해서 건국의 주체들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는 가운데 무한 정쟁을 했다. 제가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1940년 4.19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서 성명을 발표하는데 그 조건이 3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정부 형태에 나는 동의한다. 그렇게 했어요. 12년 동안 완강하게 버티다가 드디어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 정부 좋다 해봐라. 나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때까지 버텨왔는데 이제 드디어 여기서 내가 무너진다. 나는 하야한다고 하야했어요. 하야했습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 했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에 1년 한 몇 개월 동안 말이죠. 장관의 평균 수명이 3개월도 안 되고 내각이 6분인가 바뀌기도 하고 전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투표를 하고 강요들 간에도 불신이 생기고 말이죠. 육군 참모총장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서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첩보가 국무총리한테까지 들어갔는데도 국무총리는 육군 참모총장을 믿고 첩보를 또 무시합니다. 또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니까 국무총리는 도망을 치면서 이건 누가 일으켰지? 이거 상대방 김도연 계통이 일으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나중에 나와요. 이렇게 혼란과 무지가 반복되는 가운데 그 내각 책임제 정부는 실패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험은 실패했고 따라서 62년도 연말에 제5차 헌법 개정을 하면서 이 군사정부 세력이 대통령 중심제 딱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없앤 겁니다만 복구를 했는데 그는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 그때 야당이 또는 국민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 내각 책임제 정부 갖고 그냥 이승만 정부를 결국 쓰러뜨려 놓고 놨는데 2년 뒤에 대통령 중심제 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선택은 사후적으로 정당함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희라는 분이 10월 유신을 해가지고 대통령 중심제이긴 하지만 대통령 직선제를 부정을 했어요. 그때니까 민주화 세력이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대통령 직선제가 민주화의 상징으로 내걸고 지속적으로 투쟁해가지고
결국 1987년인가 소위 6월 항쟁이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6월 항쟁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결국 당시에 전두환 정부가 그것을 노태우 그 전두환 정부가 좋다 이렇게 해서 항복을 한 게 60 민주 항쟁 아닙니까? 그 국민 직선제를 누가 만들어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무리해서 야당과 국회 세력과 치고받고 하면서 1952년에 만들어낸 거잖아요. 오늘날 60 항쟁을 기리는 사람은 국민 직선제를 누가 만들어낸지도 모릅니다. 그 어렵게 국민 직선제를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그랬죠. 이런 게 다 정치적 유산으로 후대에 내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정치적 유산 위에 1960년대가 열렸다. 그렇게 역사는 아무리 역사의 당 시대의 주체들이 단절적이고 혁명적인 걸 이야기해도 역사는 면면하게 개성적이다. 개성적이다. 이런 걸 우리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고, 다만 박정희 시대가 이승만의 시대와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은 정치 제일주의에서 경제 제일주의로 전환한 겁니다. 조국 근대화. 나라를 한번 우리 국민을 한번 잘 사는 국민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경제개발, 근대화, 이거를 국정의 제1의 목표로 이승만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국과 전쟁, 반공,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면서 나라를 만들어 오는 데는 이승만은 정치제일주의예요. 정치제일주의.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끊임없이 갈등을 했습니다. 미국이 자꾸 뭘 간섭을 하니까 원조를 주면서 금리를 이렇게 해라, 환율을 이렇게 해라, 자꾸 간섭하니까 미국과 끊임없이 갈등을 했습니다. 미국이 자꾸 간섭을 해요. 또 일본에 대해서는 또 일본과 아직 국교를 정상화할 때가 아니다 해서 신생 독립국의 국격을 이승만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추구를 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박정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제일주의다. 그래서 경제제일주의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 아주 원만한 협조 체제를 구축을 했어요. 1963년에 한미경제협력위원회를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상 원조가 61년부터 70년에 걸쳐 총 12억 달러. 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카페에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원조는 AID 원조하고 PL480 원조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요 두